소화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명치가 꽉 막힌 느낌. 소화제 하나를 털어 넣으면 그때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밥 먹으면 똑같이 반복되고.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소화제는 증상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체하고 또 먹고 체하고 이 소화불량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깨끗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냐고 억울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위의 구조나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의 약 60%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내시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위가 음식을 받아서 잘게 부수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왜 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정한 자세입니다. 밥 드실 때 자세가 어떠세요? 한쪽 팔꿈치 짚고 등은 둥글게 굽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가 소화를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위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음식을 받아야 하는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위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이 위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풀 공간이 없으니까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탁 걸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아 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뇌에 신호가 가거든요? 곧 음식이 들어올 테니 위야 준비해라. 이렇게 위가 소화액을 만들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서 드시면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신호 자체가 뇌에 안 가는 겁니다. 뇌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준비도 없이 일이 쏟아진 거니까요. 가능하면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 자체가 소화의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잘 넘어가라고 국수나 잔치국수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밀가루를 소화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소화액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소화액이 묽어지며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소화가 안 되실 때일수록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는 잠깐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이 느슨해지거든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면 이 물이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한 증상이 생겨요. 주무시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한두 모금만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해주세요. 자, 5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소화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관계가 깊습니다. 위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장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100세 시대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력 약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위가 1분에 3에서 4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음식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마음도 같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화불량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해결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치 스트레칭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명치 부위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복근 아닙니다. 수건 2개를 준비하시고요. 수건을 반으로 2번 접고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고무줄로 살짝 고정해 주시고요. 이 수건 김밥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주세요. 척추뼈가 수건 가운데 오도록 눕는 거예요. 자, 누웠을 때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머리 위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등이 바닥에 닿게끔 쭉 펴는 거예요. 명치 부위가 늘어나면서 위가 늘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밥 먹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속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뱀 운동입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주세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발도 같이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을 가깝게 당기면서 몸을 비틀어 주는 겁니다.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왜 좋냐면요, 몸을 비틀 때 위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내장 장기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겁니다. 위장 운동성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도 집에서 제 아이를 위장 운동이 잘 되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방향이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자로, 왼쪽으로도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좌우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소화를 제일 방해하는 습관이에요. 코메디닷컴 자료에 따르면 복부 팽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를 시작하고 4주 후에 트림, 장내 가스, 팽만감 같은 위장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식사 후에 소화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아니면 집안을 좀 걸어 다니세요. 딱 10분에서 15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속이 훨씬 빨리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일수록 위에 부담적인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밀가루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과자처럼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치아 부담도 없고 혈당 걱정도 덜한 그런 간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간식을 한참 찾다가 결국 하나로 정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만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5가지 원인 중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은 증상이 심할 때 도움받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제는 증상만 잡을 뿐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5가지, 구부정한 자세, 갈아먹는 습관, 밀가루와 국물 요리, 자기 전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해결법 3가지, 밥 먹기 전에 수건 김밥으로 명치 스트레칭 하시는 거, 이렇게 쭉 펴서 하시는 거, 그리고 도마뱀 운동으로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 주시는 거,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소화제 달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명이 안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여기저기 쑤시는 거 말이에요. 흔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셔. 저는 이게 그냥 기분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조용히 쌓이는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빨갛게 붓고 고름 잡히는 염증이 아니에요. 티 하나 안 나는데 몸 안에서 조용히 쌓여요. 그러다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CRP 수치가 높게 나오죠. 이 CRP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염증 정도를 보는 대표 지표예요. 이게 높으면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CRP 수치를 가장 빨리 올리는 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90%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만 봐주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뭘 줄여야 할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실제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성염증이 왜 무서운지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조금씩 손상이 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서 회복 속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손상된 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줄줄 새 나옵니다. 이게 몸 안에 쌓이면 신경이 그 신호를 감지해서 뇌에다 통증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을 키우는 음식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진짜 1등이에요. 바로 단순당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사탕, 음료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서 2025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설탕이 잔뜩 든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성인 CRP 수치가 확실하게 더 높게 나옵니다. 에이, 나는 설탕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 거의 100% 설탕이 들어가요.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여기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된장찌개에 설탕 넣는 집도 많고요. 음료수, 과자, 빵은 말할 것도 없죠. 설탕만 줄이셔도 CRP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자, 2번째 음식, 이건 좀 충격이실 수 있어요. 바로 흰 쌀밥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한테 쌀밥을 끊으라고? 이렇게 화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문 근거가 있습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고혈당 지수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CRP 수치가 적게 드시는 분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6주간 드시게 했더니 체중, 허리둘레, 그리고 HS, CRP라는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넘어가시면 흰 쌀밥은 명절이나 생일 때 정도로만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평소에는 잡곡을 듬뿍 넣어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이런 걸 같이 섞으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염증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뉴질랜드 사람들이 수십 년째 챙겨 먹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오메가3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만 9편이 넘을 거예요. 자세한 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둘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만성염증을 높이는 3번째 음식은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거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전 세계 18개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결론이 뭐냐?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는 분들보다 CRP 수치가 의미 있게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붉은 고기를 줄이시고 생선이나 콩 같은 단백질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 4번째 음식,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스팸 이런 거요. 가공육 안에는 부패를 막으려고 넣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몸속 염증 세포도 같이 늘어납니다. 가끔 한 번은 괜찮은데 매주 식탁에 올라오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염증 집에서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논문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확실해요. 프레디메드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드시게 한 분들이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1년 후까지 효과가 유지됐고요. 집에서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샐러드나 나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슬쩍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쌉싸름할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그 고소한 향이 자꾸 생각나실 겁니다. 2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집에서 빠르게 3분 걷고 30초 쉬고 이걸 5번만 반복해보세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3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TNF-알파라는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식사 시간을 8시간 안에 몰아드시고 나머지 16시간은 물만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힘든데 한 달만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확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드셔도 이 조합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흰쌀밥에 단 음료수, 이걸 같이 드시면 혈당이 2배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술, 이것도 최악이에요. 가공육에 첨가물이 알코올이랑 만나면 이 간이 정말 2배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조합만 피하셔도 CRP 수치가 확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사람들이 챙겨 먹는다는 그 재료, 그건 바로 초록잎 홍합인데요. 오메가3에는 없는 ETA라는 성분이 염증을 만드는 2가지 길을 동시에 막아준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구독자 특가도 함께 안내해뒀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탕, 흰쌀밥, 붉은 고기, 가공육 이 4가지만 줄이시고 올리브오일과 잡곡밥, 가벼운 운동 이 3가지만 더 해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진짜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건 비싼 옷이나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안 쑤시고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그게 진짜 우아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늘 아프다고 하시는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올리브오일 잘못 먹으면 살이 찝니다. 무슨 소리야? 올리브오일 먹고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무작정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오일 2숟가락이요, 열량이 120kcal입니다. 라면 반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냥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얘기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세요. 뭐 위고비라는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그 효과를 올리브오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올리브오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거든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고 빵을 먹었을 때와 공복에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차이가 달랐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이 올라갔는데 올리브오일 먹고 빵 먹었을 때는 60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나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또 배고픈 거,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위고비라는 주사 아시죠? 이게 왜 살을 빼주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뇌한테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 주거든요. 올리브오일에 있는 올레신이 이 GLP 분비를 자극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위고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립니다. 식후에 꾸벅꾸벅 졸리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 안 당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뭐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배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참았는데 이제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복 시간이 14시간 정도 돼야 지방은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금방 배고파져서 공복을 못 견뎌요.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드시면 이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고도비만 분들에게 12주 동안 올리브오일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리브오일만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이랑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신 분들은 공복 인슐린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12만 명은 무려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드신 분들이 체중이 덜 늘었습니다. 버터나 다른 기름 드신 분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기름 중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확실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오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양은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15cc에서 30cc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브라질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 안 된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드시고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이 목 넘기기 힘드시면 레몬즙을 좀 섞어보세요. 레몬이 GLP-1 분비를 좀 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화학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부 제품은 정제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살짝 섞어 놓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인지요. 이 병을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이랑 열에 약하거든요. 이것처럼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래야 산패가 덜 되고요. 산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0.3%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가격은 500ml 기준으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걱정되고 너무 비싼 건 아까워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한 27,000원 정도 굉장히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불편하시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오일은 기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찔 수 있고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밥 먹고 안 졸리고 간식도 안 당기고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올리브오일 하나 담아보세요. 입이 바짝 마르는 수준이 아니라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서 밤잠이 확 깨신 적 있으신가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워도 또 마르고 또 깨고 하룻밤에 서너 번씩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 마셔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입은 그대로 마르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정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좀 하다 보면 입이 마르고 냄새까지 올라오고 목이 칼칼해서 물을 달고 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또 어떠나요? 침이 안 나오니까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는 게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침입니다.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 안에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큰 생수병 하나의 분량의 침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물은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고 입안을 적셔주는 건 오직 침뿐이거든요.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입안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침 속에는 세균을 잡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입안을 계속 씻어주고 소독해주는 건데 침이 마르면 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고 입안이 헐고 잇몸병까지 생기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침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50대 넘어가시면 침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입이 마르다 싶으시면 이미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입마름을 방치하면 줄줄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로 충치가 급격하게 늘어요. 침이 치아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치아 빠지는 거 대부분 잇몸병에서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양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음식물은 1차로 분해해 주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위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으신 분들, 혹시 입이 마르진 않으신가요? 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침이 세균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인데 이게 무너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입안 염증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신 분들 입마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는 데는 세 가지의 큰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면서 침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입이 바싹 마르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니까 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강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공기가 계속 드나드니까 입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입마름의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침샘도 결국에는 혈액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침샘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손발 끝이 차가우신 분들, 입도 같이 마르시지 않으신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터 아그레라는 미국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쿠아포린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 세포에 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아쿠아포린이 1초에 30억 개 이상의 물 분자를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킵니다. 침샘에서도 이 아쿠아포린이 있어서 혈액에서 수분을 쭉 뽑아다가 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서 보내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말단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침샘도 마찬가지예요. 침샘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아쿠아포린이 아무리 있어도 뽑아올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는데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침이 잘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교감신경만 항진되니까 침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침이 다시 잘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씹는 겁니다. 평소에 침이 1분에 0.3m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음식을 꼭꼭 씹으면 최대 4ml까지 나옵니다. 10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15번, 20번씩 늘려가며 습관을 들이시면 침 분비가 확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침샘 마사지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샘이 3군데가 있어요. 여기 귀 밑에 귀 밑샘, 턱 아래에 턱 밑샘, 혀 밑에 혀 밑샘. 여기를 자극해주면 침이 잘 나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귀 밑에서 시작해서 턱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1분씩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 올려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절반이에요. 심장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침샘까지 피가 잘 가니까 침이 잘 나오는 거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됩니다. 주 4회 이상 좀 숨차고 땀날 정도로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신맛 나는 음식입니다. 자, 레몬, 매실, 귤 같은 거 드시면 침샘이 바로 자극되는데요. 입에 딱 넣으면 침이 고이잖아요. 그게 침샘이 반응하는 거예요. 새콤한 과일 자주 드시고 사과나 당근처럼 아삭아삭 씹히는 것도 좋습니다. 씹으면서 침 분비가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 입마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가 왜 안 좋냐면요. 일단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의 수분을 쫙 빼내요. 그리고 커피가 산성이거든요. 입안이 산성이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마르고 냄새도 나는 거죠. 그러면 디카페인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만 뺀 거지 산성은 똑같아요. 커피는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술하고 담배입니다. 둘 다 침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수분을 다 빼가고 침샘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마름을 해결하시려면 이 두 가지는 꼭 줄이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특히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시면 밤사이에 입 마르는 게 확 줄어듭니다. 입이 마르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구강호흡, 혈액순환,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요. 침이 안 나오면 충치,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겨요. 해결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한 입에 오래 씹기, 침샘 마사지, 귀 밑에서 이 턱 밑에까지, 혀 밑에까지, 하루에 30분 걷기, 신맛 나는 과일 챙겨 드시기, 그리고 커피, 술, 담배는 줄이시고 코로 숨 쉬는 습관 들이세요. 입마름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고 입마름을 방지해 보세요.